코스피가 저가 매수세의 하락을 멈추고 2,400선으로 반등했습니다. 환율도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1,42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이탈표가 최소 4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의 내용에 따라 추가 이탈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내년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감액안에서 7천억 원을 추가 삭감하겠다던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은행들이 이달 들어 줄줄이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연말 규제 여파로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아 은행 마진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시장은 하락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하락하던 코스피가 모처럼 크게 반등했습니다. 시장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네, 시황 전해주시죠. 코스피는 오전 11시 20분 기준 전장보다 2.2% 오른 2,41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관이 2,600억 원 매수하고 있지만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2,700억 원, 23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흘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 어제 2,360선까지 떨어지며 연중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전장에서 급락한 이후 저가 매수세 유입이 늘면서 반등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는 어제보다 1% 오른 5만 3천 원대에, SK하이닉스는 0.12% 내린 16만 8천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어제보다 5% 가까이 급등하며 650선을 회복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수폭 내려오며 1,428원 중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4일 4만 5천 선을 처음 돌파한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고 S&P 500,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61%, 0.62%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의 우리 주식 거래 집계 결과도 나왔죠.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4조 1,54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은 넉 달째 매도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순매도 규모는 미국이 1조 6천억 원을 팔아치우며 가장 컸고 유럽과 아시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 중인 국내 상장 주식 규모는 693조 6천억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7.4%를 차지했습니다. 이달에도 비상계엄 쇼크가 있어 외국인 이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개인들까지 투매에 나서는 모습이라 국내 증시 하락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이어서 계엄 사태 관련 속보 전하겠습니다. 먼저 내란죄를 수사 중인 경찰은 경찰청장을 포함한 5명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 절차를 포기했습니다. 김기호 기자. 네, 김기호입니다. 네, 그러니까 변명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이 오늘 오전 소명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국민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 깊이 사죄한다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당초 오늘 오후 3시부터 신문을 진행하려던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 서면으로만 심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혐의에 해당된다는 첫 사법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역할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규정했는데 윗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외 전체적인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도 출국이 금지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또 어제 방첩사령부와 수방사, 특전사령부 등 군기관에 계엄 발령 당시 각 부대원 투입 현황 관련 자료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고 경찰청장에게 국회 통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현재 조사 중입니다. SBS 비즈 김기호입니다.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여당에서 하나둘 이탈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이 이르면 오늘 내놓을 대통령 조기 퇴진의 시기와 방법론이 추가 이탈을 가늠할 전망입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단일 대호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서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앞서 안철수, 김혜지 의원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식 찬성 의견입니다. 육선의 조경태 의원도 사실상 탄핵 찬성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탄핵보다는 하야해야 한다면서 다시 한번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주장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14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만 필요한 8표 이상의 찬성표, 이 중에서 절반이 벌써 모인 겁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당론은 여전히 탄핵은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그 대안으로 제시하겠다는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론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관건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 대다수가 대통령 조기 퇴진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이 관건인데요. 국민의힘 정구관정화 태스크포스는 내년 3월 퇴진 이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이후 6월 대선 등 2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친한계 일각에서 요구해온 탄핵에 준하는 조기 하야 이 일정에는 부합하지만 임기 단축 개헌을 병행하며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조기 대선 동시 실시를 거론해온 친윤계 안과는 상당히 간극이 큰 안입니다. 당장 차기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도 친윤계 또 친한계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의힘이 안팎의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중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야당은 그간 사실상 힘싸움 용도로 사용했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날 막판 여야정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네, 최지수입니다. 네, 야당의 예고대로라면 오늘 처리되는 거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예고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4조 1천억 원을 삭감한 안입니다. 이 안은 거대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통과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 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갈등이 극에 달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인 만큼 일각에선 우 의장이 처리 기한을 미룰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에 접어들었다며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 구성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야당이 대통령 경호 예산을 포함해서 7천억 원을 더 삭감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표결 무산 이후 내란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며 예산을 7천억 원 추가 삭감하겠다고 8일 밝혔었는데요. 다만 예결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겠냐며 반대해
사실상 추가 삭감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한편 관가에서는 민주당의 수정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정부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후 추가 경정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산안 처리와 함께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투자자들의 관심과 걱정이 컸던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의 유예 통과가 유력한데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문세영 기자. 네, 문세영입니다. 네,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 민주당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내년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예산안과 함께 예산 부수 법안인 세법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틀 만에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째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달 29일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여당이 세법 논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 상황에서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우선 여야 협상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처리됐을 수도 있는 감세 법안 같은 쟁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각종 공제를 대폭 늘리기로 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은 최고 세율 인하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상속세 공제 확대에는 협상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세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제 개편의 수혜가 자산가들에게 집중적으로 간다며 반대해온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GTX나 신안산선 같은 대형 민자 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용 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사업 유치를 위한 유인책도 확대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인데요. 먼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민자사업 사업별 신용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2배 더 확대합니다. 또 민간투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유형도 늘어납니다. 현행법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역세권 개발 사업과 테마파크업 등도 포함됩니다. 네, 이외에 또 달라지는 부분 뭡니까? 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더 명확해집니다. 보상자금 선투입이란 지가 상승이나 보상 지연에 대응해 민간 투자 사업 착공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민간이 보상비를 우선 투입하고 나중에 주무관청이 원금과 조달 비용을 상환해주는 제도인데요.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에 근거해 추진해온 이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공사비 상승 부담 완화 특례 등 민자 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의 개량이나 증설을 허용하는 민간 투자 사업 기본 계획은 지난 10월 14일자로 개정돼서 시행 중이고요. 만기가 없는 환매 금지형 인프라 펀드 허용 및 공모 인프라 펀드의 차입 한도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민간 투자법 개정안도 현재 개정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에 은행권의 예금과 적금금리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네, 일단 예적금 금리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습니까? SC제일은행이 어제부터 거치식 예금 3종 금리를 최대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지난달 초 예적금 금리를 최대 0.8%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NH농협은행도 지난 6일 비대면 전용 상품 예금 금리를 0.08%포인트 내렸는데요. 따라서 이달 들어서만 금리를 0.18%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 또한 지난 2일과 3일 예적금 금리를 내렸는데요.
적금 우대금리를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예금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영향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이 바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하하면서 금융채 금리도 내린 건데요. 이에 따라 수신상품인 예금과 적금 금리가 하향 조정된 겁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오늘자 기준 5대 시중은행 11개월 만기 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는 3.2%로 한 달 전보다 최대 0.22%포인트 내려온 건데요. 다만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곳곳에서 우대금리 항목을 없애는 데다 은행권이 대출 가상금리를 내리지 않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따라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 차는 더 확대하면서 은행의 마진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모처럼 반등에 성공하는 중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개인들은 국내 증시를 팔고 있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투자 심리가 차갑게 식은 모습인데 반대 매매 공포도 여전합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우선 B2가 크게 줄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16조 2천억 원대로 내려왔는데요. 이는 지난 2023년 1월 31일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지난 7월만 해도 20조 원이 넘었었는데 뚝 떨어진 건데요. 계엄 사태에 이은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도 차갑게 식었음을 뜻합니다. 특히 6일 하루에만 1조 넘게 청산되는 등 규모가 늘고 있다는 점은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주가 폭락의 담보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대규모 반대 매매가 나왔을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참 많이 판다는 이야기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며칠만 놓고 보면 개인의 국장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양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포감에 6일과 9일 이틀간 2조 순매도했고 오늘도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금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미국 채권 보관액은 17조 원에 육박한 상태로 지난 2011년 이후 연간 최고치를 연일 새로 쓰고 있는데요. 작년 말 약 5조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년 사이 약 3배나 불어난 겁니다. 미국 주식 보관액도 156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까지 크게 약화되면서 국내 증시 상승 동력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이에 따라 집 나간 개인 투자 심리를 사로잡을 특단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이어서 개별 기업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 주가 급락으로 두산그룹의 사업 개편안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사실상 기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두산그룹도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초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모레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두산바케 분할 합병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원전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원전주 주가가 최근 급락했습니다. 주가가 낮은 흐름을 이어가면 주주들이 주식을 팔고 나가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은 커집니다. 즉 주총에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반대 주주들이 주식 매수 청구권을 대거 행사할 경우 두산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늘어나게 됩니다. 일각에선 두산에너빌리티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총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만 에너빌리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가 관건인데 현재 주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전 11시 30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는 17,280원에 거래되고 있고 두산로보틱스는 53,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은 2890원, 그리고 로보틱스는 8472원으로 주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지분 6.85%를 보유한 국민연금은 오늘 두 회사의 종가가 주식 매수 청구 가격보다 높으면 개편안에 찬성하고 그 외에는 기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의 주가가 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 국민연금이 개편안에 사실상 기권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 주주명부 폐쇄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 파트너스 영풍 측이 막판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네, 우선 MBK 파트너스 측이 조금 전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죠.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비상계엄 사태로 한 차례 미뤄진 끝에 오늘 기자간담회가 열렸는데요. 현 경영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주주 가치를 어떻게 제고할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 MBK 파트너스 측은 현재 주가 상황상 일반 주주들의 접근이 어렵다며 주식 액면 분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려현의 주가는 오늘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155만 2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 밖에 보유 자사주의 전량 소각 등으로 주주 가치를 환원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고려현을 향해서는 지배구조가 나빠지며 주주 가치가 떨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배구조의 문제가 이번 유상증자 사태로 여실히 드러났다는 설명인데요. MBK 파트너스는 집행 임원 제도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전문 경영인 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양측 간의 지분 격차는 약 5에서 6%포인트 수준인데요. 어느 한쪽으로 크게 쏠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MBK 파트너스가 막판 소액주주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고려아연 측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기자간담회 직전에도 입장문을 내고 단기 수익 실현이 목적인 MBK가 장기적 관점의 투자가 필수인 재련업을 사들이겠다는 것이 부조화라며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MBK 파트너스의 비밀 유지 계약 위반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고려현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받았고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함에도 올해 초부터 영풍과 함께 고려현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했다는 주장입니다. MBK 측은 부문 간 정보 교류를 차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김병주 회장 등 최고 경영진이 정보를 모두 취급하는 만큼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친인척 부당 대출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틀 후에 나옵니다. 정동진 기자. 네, 정동진입니다.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서울 남부지검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26일 영장 청구가 기각된 후 약 2주 만입니다. 당시 법원은 범행에 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보면 손 전 회장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추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일단 검찰은 지난 6일 손 전 회장을 재소환해 수사를 보완했습니다.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이 부당대출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입증했는지가 영장 재심사의 주요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은 손 전 회장 친인척 등에 대한 부당대출 규모가 4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손 전 회장은 대다수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샀다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아직도 제대로 환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 조정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전망인데 실제 환불에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윤하 기자. 네, 최윤아입니다. 네,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특히 한 번 결제할 때 액수가 굉장히 큰데 조정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집단 분쟁 조정 3차 심의를 오는 13일 열고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관건은 티메프와 여행사, 신용카드 결제 대행사 등 관련 업체들이 각각 얼마만큼 보상 책임을 질지입니다. 소비자원은 조정 결과를 업체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소송 지원비 1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행 숙박 항공권 관련 분쟁 조정에 참여한 소비자는 9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이번에 조정안이 나오더라도 업체들의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환불은 해를 넘겨서 받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또 사실 여행 상품 말고도 상품권의 피해도 상당한데 이것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소비자원은 해피머니 상품권과 티몬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에 대한 분쟁 조정을 각각 따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두 건 모두 오는 17일에 조정 진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상품권 피해 조정 신청은 해피머니가 10,000건, 티몬과 위메프 구매건이 약 2,400건인데요. 규모가 크기도 하고 상품권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지 등 경우의 수가 다양해 조사 등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조 5천억 원대 미정산 사태를 불러온 티메프는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법정 관리인에 따르면 인수합병을 통한 매각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 총파업 엿새째인 오늘 노사 교섭이 재개됩니다. 코레일과 노조는 이를 통해 임금을 포함한 주요 쟁점에 대해 정부와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1%, 화물열차 23.2%를 비롯해 평상시에 69.2%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고 정체하면서 오늘 곳곳으로 공기질이 탁합니다. 현재 중서부를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도 곳곳으로 공기가 탁한데요. 난곡동과 미성동, 삼성동은 54 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대기질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 한낮엔 예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8도, 강릉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 속에 동해안 지역의 대기는 메말라가고 있는데요. 현재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에도 곳곳으로 탁한 공기는 계속되겠습니다. WHO 기준으로는 영동을 제외한 중부 대부분 지역과 전북, 경북과 광주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가 예상되고요. 환경부 기준으로도 이들 지역은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수도권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이후 휴일까지는 무난한 공기질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